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이전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들. 이전 주무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방송 하나 한번 올려놓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하루 잘 보내셨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리다가 삼성전자를 떠나서 한번 또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상당히 요즘 뭐 방송이 많이 나와요. 나름대로 지금 자기 펀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지금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사업가는 사업가 같아요. 열심히 홍보해야죠. 존니 아저씨처럼 홍보해야지 또 사업도 많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펀드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가지고 수수료도 많이 받고 해야 하니까.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펀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100%다 믿을 필요는 없고, 그냥 좋은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도 한번 읽어보고 자료도 보고 시청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받아서 잘 벤치마킹식으로 이용하면 돼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파티의 끝이 끝났다. 파티의 끝이 다가왔다. 끝났다가 아니고 파티의 끝이 다가왔다. 자기 나름대로의 경고성 멘트를 날린 겁니다. 파티의 끝. 그럼 지금 파티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파티입니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한번 문득 한번 갖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훈수를 막 듣고 막 받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는 뭐 일단 그래요. 자기도 이 사람도 보니까 막 계속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채널 방송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입지를 이렇게 굳히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던데 뭐 한국의 뭐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죠. 칵테일 파티 이론이라고 있네. 칵테일 파티 이론.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 주식시장의 마지막 흥분 단계에서 파티에 취한 일반인들이 펀드 매니저에게 유망 주식을 추천한다고 풍자한 바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펀드 매니저에게 유망 주식을 추천한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주식 투자계에서는 나름대로 입소문 난 분이기 때문에 이 강방천 이 회장을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투자에 성공하려면은 흥분할 때는 냉정해야 하고 공포스러울 때는 다가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뭔가 좀 느낌이 오죠. 투자에 성공하려면 흥분할 때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죠? 공포스러울 때는 다가서야 한다. 지금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지난 13년간 이어진 통화 완화 정책의 반작용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예측 가능한 변수라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엄청난 시장의 격동기 때 부가 재편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빚은 줄이고요, 좋은 주식을 나눠서 사놔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그러면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4가지 얘기를 한다면 4가지 정도. 첫째, 좋은 기업에 함께, 좋은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쌀 때 사자. 안 그렇습니까? 쌀 때 사야겠죠. 세 번째는 나눠서 사야 돼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쌀 때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흥분할 때 냉정해야 하고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린치의 칵테일 파티 이론을 보면은 그 모임에는 뭐 치과 의사, 변호사, 펀드 매니저가 참석을 해요. 처음에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면은 펀드 매니저를 뺀 나머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펀드 매니저에게 다가서기를 싫어하는 이 순간이 아주 공포스러운 시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주식을 사면은 거의 100전100승. 그 두 번째, 시장이 이제 바닥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조금 상승을 해요. 그럼 칵테일 파티에 참석해서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귀를 기울입니다. 그럼 더 오르면은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그 흥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흥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알려주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너도 나도 뭐 훈수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주식, 뭐 부동산, 비트코인의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작년 3월에 엄청난 공포의 시기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이런 공포의 시기일 때 시장에 다가서는 게 쌀 때 사는 비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차이가 있어요. 10년에서 20년 전에도 좋은 기업과 오래 함께 하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회사의 펀드를 보면은 회전율이 낮은 편인가 봐요. 회전율이 100%이니까 1년에 한 번 사고 한 번 파는 수준이라는 거죠. 100%면은. 한국의 다른 펀드 회전율은 한 300에서 400%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결국 자기들 펀드는 좀 낮지만은 미국 시장의 가치 투자 하우스에 비하면은 역시 펀드 회전율이 높다는 이야기도 맞다고 하네요. 왜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명쾌하게 오래갈 모델이 아니라고 해요. 대략 5년 정도 잠자고 있으면은 흔들릴 만한 회사가 너무나 많답니다. 3에서 5년 동안 안 보고 있을 만한 회사가 한국에 몇 개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투할 만한 회사가 별로 없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많아요. 시장도 크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상대하는 고객 기반이 넓기 때문에 고객에 침투하는 순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그리고 미국 인구가 한 2억에서 3억 명 되니까 또 미국에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고요, 팔아도 뭐 늦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장이 좋기 때문에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거의 8분응선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은 그 한국이동통신의 경우 1989년에 사기 시작해서 96년에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를 이 사람은 1999년에 시작했어요. 1999년 시작해가지고 2016년에 이제 헤어진 거죠. 이제 매도한 거죠. 매도.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한 카카오도 왔다고. 카카오도 했는데 이분은 저희 세 번째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나마 이 기업들은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업들 가운데 10개에서 20개 이외에는 2, 3년이면 거의 가격적으로 주가가 반영돼 가지고 이제 팔고 나온다 하네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돼 가지고 이제 팔고 나올 정도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좋은 기업이라면 오래 함께 하는 겁니다. 보약입니다. 그게 나쁜 기업이면은 오래 함께 하면은 도약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약을 먹어야겠죠. 독약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보약 같아요. 그리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세상을 지배한 것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고,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부의 재정 지출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13년 동안 돈이 마음껏 뿌려지는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강화되는 상황이었어요. 디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임계점이 거의 왔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디플레이션을 만든 요인이 사라지면은 거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엄청난 통화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낮았던 원인은 한 3가지 정도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중국발 저가 상품의 세계화가 있고, 즉 싼 가격의 중국산 제품 수출이 이제 세계 시장을 지배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뭐 솔직히 낮은 가격의 상품을 소비하잖아요. 앞으로도 여전히 중국산 제품이 싼 가격에 수출될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싼 가격의 제품이 과거와는 다른 유통 채널로 더 싸게 공급되고 있어요. 과거에 뭐 월마트나 이마트보다 더 혁명적인 유통 혁명 영향으로 소비자는 싼 중국 제품을 더 싸게 공급받고 있거든요. 아마존, 뭐 알리바바, 쿠팡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미국에선 이런 현상을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더 낮은 물가를 지속시킬 것인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낮은 생산 원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생산 원가가 낮은 곳, 즉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공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계화가 이제 반작용 현상, 결국 리쇼어링을 만나는 겁니다.
미국 보세요. 삼전 불러다 놓고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이제 생산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산하려니까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 자유무역 주기에 이제 기초해서 저원가에 익숙한 구조로 생산을 다원화했던 것들이 최근 이제 리쇼어링으로 이제 바뀌면서 혹시 이제 디플레이션의 반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의심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중국산 그 싼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인건비가 거의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중국 인건비를 주목해야 하고,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때는 유가 상승을 핵심 팩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유가도 이제 끝났다 본다. 그리고요, 중국 인건비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책이 이제 수출 기반 경제에서 내수 기반 경제로 이제 갈 것 같고요. 투자 경제에서 소비 기반 경제로, 인풋 경제에서 효율 경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기저에는 중국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높이려는 목표가 깔려 있어요. 중국 인건비가 중국 제품이 낮은 가격을 만든 게 핵심 요인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값싼 제품의 출하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바라볼 것이 이제 코스트 푸시인데, 이 비용 상승, 그 코스트 푸시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디맨드 프리라고 하네요. 수요 견인.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수요자로 등장, 수요자. 그 유가를 대체하는 그 인플레이션 핵심 요소로 이제 중국 인건비를 주목해야 하는데, 동시에 중국 인건비는 그 코스트 푸시하고 디맨드 풀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소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요소. 그 점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연준조차도 이 부분은 통제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아마존 유가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전히 시장이 저물가를 유지시키는 힘은 되겠는데 상당 부분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물가 하락 압력에 힘을 더하기 힘든 것이고, 한국도 이제 쿠팡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매 판매 가운데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한국이 한 30% 정도 되고 미국이 한 20% 중반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서에서 보면은 지난 13년간 이어진 통화 완화 정책의 반작용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예측 가능한 변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개인 투자자 대처 방법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이제 통화 환수 금리 인상이에요. 항상 엄청난 시장 격동기 때 부가 재편된다고 합니다. 부.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승자의 시스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두 번째,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승자로 이끈 주인공은 위대한 기업이겠죠. 그 세 번째, 이러한 위대한 기업은 늘 존재하지만 늘 바뀌어요. 늘 존재한다는 의미는 불황이어도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 뜻이었죠. 늘 바뀌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대한 기업이 바뀔 때가 언제냐? 그럼 산업 자체가 바뀔 때고, 그럼 2008년 이후에 세상이 엄청 바뀌었어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수십 년간 유지했던 엑슨모빌이 시총이 떨어진 사이에 한 번도 시총 1000조가 못 됐던 회사들이 갑작스럽게 1000조 원 이상으로 4개나 5개가 생겼어요. 진짜 말 그대로 역사적인 일이죠. 이제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것들이 부채를 조달해서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오는 자리를 잘 이겨내서 꿰차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빚은 줄이고 좋은 것을 나눠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황에서는 나쁜 것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바닥에서 팔죠. 바닥에서 파는 거예요. 막 팔아요. 팝니다. 부도가 날까봐 무섭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분할해서 사야 돼요. 항상 분할 매수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오래 함께 하면 되고, 성공적인 투자 원칙은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 결론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펀드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펀드에 30개에서 35개 종목이 있다. 그 주식을 A형 기업, B형 기업, C형 기업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A형 기업은 내재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B형 기업은 내재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C형 기업은 가치가 서서히 사라지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기업은 당연히 안 사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좀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많이 급변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가 이제 항상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갈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우리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 자체가 또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나타나가지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맞죠? 좋은 기업에 사야 좋은 기업을 발굴을 하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쌀 때 사야 한다. 쌀 때 사고 이 기업이 진짜 말 그대로 장투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알지 않습니까? 공포스러울 때 다가가서자. 공포스러울 때. 흥분할 때는 냉정하고 공포스러울 때 다가가서자. 하여튼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가 좀 긴 이야기를 했지만은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과 함께 하자. 둘째, 이왕이면 싸게 사자. 그리고 나눠서 사고 오래 기다리고 그리고 흥분할 땐 냉정하고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자.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